오늘은 현대 정치사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동영상 강의에 여기 전두환 정부 6월 항쟁까지 올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마지막 복습하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두환 정부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 1980년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말 그대로 그 전에 박정희 정부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헌법이 뭐죠? 유신헌법. 그러면서 그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으면서 끝나는 듯 했어요. 근데 12월 10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고 또 군부 세력이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 1980년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본인의 정권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광주를 타겟으로 삼고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을 군인들이 폭행을 하면서 그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것 봐라, 우리나라의 불순분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유신헌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8차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대통령은 7년 임기, 단임 한 번까지만 할 수 있고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힌다라고 결정이 돼요. 이 대통령 선거인단은 박정희랑 똑같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습니다.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 모아놓고.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7년간 87년까지 대통령을 하는데 6월 민주항쟁은 그거예요. 이거에 반대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인단. 왜? 뭐 법을 바꿔서 전두환이 단임제를 중임으로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한다면 또다시 본인이 지목하는 사람 대통령을 시킬 수 있고 그럼 뻔히 노태우겠죠. 그럼 노태우 위에서 전두환이 또다시 군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간선제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죽었는데 경찰은 책상을 헉 치니 헉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 보도를 하고, 그리고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이대로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시위 도중에 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 그런 게 커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6.29 선언을 통해서 5년 단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는 거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우리는 지금 이 9차 개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얻어냈는데 이상하죠. 그 다음 정부는 또 노태우 정부입니다. 왜? 여당에서 기호 1번으로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나왔어요. 근데 야당 후보로 기호 2번이 나와야 되는데 김영삼, 김대중이 모두 다 확신을 합니다. 뭐를?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고 둘 다 각각 정당을 만들어서 따로 출마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29%, 김대중 27%, 야당의 표를 나눠 갔죠. 그래서 노태우는 어부지리로 36%라고 하는 국내 대통령 역사사상 최저 득표율을 받고도 대통령이 됩니다. 아쉽게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던져서 뺏어준 직선제를 정치인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죠. 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도 대통령이 돼서 끝은 아니야. 걱정이 있습니다. 뭐가?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국회가 구성이 됐어요. 왜? 여당 군부정권이 인기가 없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크게 야당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노태우가 선택한 방법은 갑자기 이미지 쇄신을 해서 저 인기 많죠? 좋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당의 몇몇 당을 여당으로 합당을 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한테 손을 내미냐?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 김영삼 후보 잘 들으세요. 다음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에서 기호 1번 후보 나올 겁니다. 그럼 최소한 여당에 대한 지지율로 30에서 35% 확보돼요.
김대중 후보가 당신한테 양보할 것 같아요? 그럼 지난 대선과 똑같이 한 30%씩 받고 끝나겠죠. 또 2등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당으로 오면은 기호 1번 후보 무조건 줄게요. 그럼 여당 표 35% 받고 당신이 갖고 있던 한 30% 중에 배신자라는 이미지 절반 버리세요. 그리고 15%만 갖고 오면은 최소한 45%에서 50%로 무조건 당선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김영삼이 노태우 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부 독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어떻게 보면 정치의 민주화 열사가 군부 독재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막 비판하면서 욕하고 막 이러면서 성장한 이슈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왜?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 시절 때 인권 변호사였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정치에 들어왔어. 근데 정치에 들어왔더니 우리 당 대표가 군부 정권 밑으로 우리 다 들어가래.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쳤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대 야수 정부로 다시 바뀌게 됐고, 이 노태우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방 외교의 시작이야. 1987, 88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났어요. 1989년 독일이 통일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도 우리 통일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막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서 일로 한번 넘어가시죠 했을 때 오 신기하다 막 그랬었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삼촌이 그때 선생님 한 8살 9살 됐는데 내 뒤통수 때리면서 그때 삼촌이 군대 나갔다가 휴가 나왔거든요. 얘 이 새끼 너 군대 안 가네? 근데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갔다 올 거예요. 그 갔다 왔을 때 군대 후임이 인사 안 하면 그때는 혼내세요.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소련과 수교도 맺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되면서 진짜 통일되는 듯 했어.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우리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데 이제 교류해야지. 근데 그때 교류할 때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라는 말은 쓰지 말자. 우리는 민족 간의 교류라고 쓰자.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는 절대 핵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진짜 통일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왜 무너졌냐면 2년 후 93년에 북한의 최고 수장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을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주죠.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잖아.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해요? 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시작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먼저 창피하죠. 군부 독재 밑에 들어가서 대통령 됐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일으키면서 사람들 많이 죽였지? 라고 하면서 이들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항소를 해요. 2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 근데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아계시죠? 어디에서? 감옥에서? 밖에서, 그쵸? 추징금도 다 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공학이니까 꼭 연구하세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예, 그런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지방이 스스로 자치, 경제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운영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삼성이잖아. 여러분들 임직원자녀 우리 학교에 어쨌든 70%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중에 천안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 용인, 수원, 기흥에서 태어나서 일로 이사 온 친구도 많을걸? 지금 선생님 보고 어떻게 알았지 저 새끼가?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뻔하잖아, 그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가 용인, 수원, 기흥에 있었어. 근데 왜 천안으로 내려왔어요? 그치. 용인, 수원, 기흥은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 공장을 확대해야겠는데 땅값이 싼 천안으로 왔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코닝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또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가 되니까 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천안 시장과 딜을 합니다.
이쪽 서북구 쪽에 공장 더 만들 테니까 도로도 좀 넓혀주고 이쪽에 우리 직원들 살 수 있게끔 신도시도 좀 조성해달라. 천안시장이 노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부회장이 또 어디로 옵니까? 아산시로 옵니다. 탕정, 대방에 만들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아저씨들 어르신들이 천안시장님 겁나 막 욕합니다. 왜? 그게 뭐가 중요하니까. 삼성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뭐가 좋은데? 그죠? 세금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지방세.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지방을 운영하면은 훨씬 더 복지나 이런 거에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삼성이 여기 들어오니까 아산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유입. 그죠? 여러분 트라펠리스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살 때 당장 지중해 마을 넘어서 천안 아산역까지만 가는 길만 해도 다 뭐였어? 논밭이었잖아. 근데 지금 다 저 탕정 쪽으로 다 못생기고 있어. 선문대 뒤쪽으로 다 깎았죠. 여러분 탕정초 미래초 다닐 때 그 뒤에 산이었잖아. 다 밀어버렸죠.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오잖아. 인구 유입되잖아. 인구 유입되면은 세금 들어오잖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전에는 삼성이 우리나라 어디에다가 뭘 세우든 세금은 어디다 내는 거야? 그죠? 국가에 내는 거야. 행정부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모든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한 게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말 그대로 뭐예요?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 실명, 본인의 이름.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통장 만드는데 오늘은 왠지 BTS야. 그러면 BTS로 만들어주세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안 되죠. 실명으로 해야 되고,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타결했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루과이라는 거는 나라 이름인 건 알죠? 라운드가 무슨 뜻이야? 라운드? 그래, 동그란 거. 그러니까 동그란 거니까 원탁에서 한다 그래서 라운드가 회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우루과이에서 회의를 했대. 그리고 그 결과가 WTO 체제에 도입을 했대요. 여러분 WTO가 뭔지는 알죠? 뭐예요? 그죠? 세계무역기구. 그러면 세계무역기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세계무역기구에서 하는 거 주로? 세금 없어요. 관세. 국가와 국가 간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간 관세를 없애는 거. 이게 WTO에서 하는 거야.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우루과이는 농경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국가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글로벌 국제 다국적 기업이 없을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주로 해결했어. 자급자족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국제 기업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당장 입고 있는 나이키, 뭐 아디다스, 삼성, 소니,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생기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생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우루과이랑 우리나라랑 무역을 해요.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뭘 파냐면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팝니다. 근데 그 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생산 기술이 없어. 삽니다. 그 나라는 감자와 옥수수를 팔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감자, 옥수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입에 대한 규제를 둬요. 관세를 붙여요. 왜? 왜 감자랑 옥수수에 관세를 붙일까 우리나라는? 그치. 그게 우리나라 농작물보다 싸면 사람들이 그걸 사 먹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 농업이 몰락할 수 있으니까 관세를 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어. 우리는 걔네 거 안 사. 그럼 무역에서 어떻게 돼? 우리는 항상 그 나라에 대해서 수지와 흑자를 남기고 그 나라는 무역에 항상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WTO에서 야, 너네 이 나라에 이거 팔 거면 너네도 이거 관세 붙이지 마 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생활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바나나 잘 못 먹었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바나나가 하나에 2,000원 정도 했습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하나에 2,000원. 그거 한 송이면 2만 원이죠. 그때 선생님 기억에 새우깡이 한 봉지에 200원이었거든요. 바나나 하나 사 먹을 거면 새우깡 10봉지 살 수 있어. 지금으로 쳐봐. 새우깡 하나에 1,500원 하죠. 바나나 하나에 15,000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 한 송이에
15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친구가 바나나 먹다가 아 바나나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들까? 개부자 뭐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 것처럼 바나나를 수입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바나나 싼 값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과, 배, 귤 이런 거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줬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게 된 거죠. 너희들 필리핀에 자동차 팔 거야? 그럼 너희들도 필리핀이 파는 농작물에 관세 붙이지 마. 수입해. 이런 것들을 WTO 체제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를 발전해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이 됐고 선진국. 하지만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IMF 사태가 옵니다. 외환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리하게 확장만 하고 공장만 키우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자금만 막 들여왔어. 근데 그거를 갚을 능력이 점점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적다 보니까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이 무너져도 국가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그런 보증을 못 서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화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IMF라는 기구에 뭘 빌려요? 돈을 빌리게 되는 거야. 550억. 그래서 결국에는 IMF가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에 간섭을 하죠. 그러면서 IMF 체제의 그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해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삼성, 너네 자동차 하지 마. 너네는 전자랑 반도체만 집중해. 현대, 너네 반도체 하지 마. 없애버려. 너네 중공업과 자동차만 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난 이런 것들이 이 IMF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또 김대중 정부의 중요한 통일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름이 햇볕이냐? 이런 동화 있죠. 바람이랑 태양이랑 내기를 했어. 뭐를? 저 지나가는 나그네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바람을 세차게 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움켜쥐죠. 태양은 그냥 쨍쨍 내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벗잖아. 그런 것처럼 김영삼 정부 때 얘네가 핵 만들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이 협박하고 우리나라가 협박하고 너네 어떻게 할래 하니까 핵 더 만들면서 버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김대중 정부 때는 도와주자. 쌀도 갖다 주고 소도 갖다 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개성공단도 만들어주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시작하자. 그래서 문을 열고 좋은 걸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립돼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열게끔 하자라고 해서 햇볕 정책을 하죠.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최초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복구 이런 내용들을 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사는 이걸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정부를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까지 이제 배우면 끝나고 두 차시 정도 더 하면 돼. 하나는 경제 파트 배우고 하나는 통일 파트 배우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